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미 대선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무엇이 예상과 달랐는지, 그리고 트럼프 재집권으로 달라질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당초 저희가 그 전에도 통화할 때 여론조사 바탕으로 보면 거의 50대 50 차이가 나지 않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승패가 생각보다 좀 일찍 결정됐습니다. 대표님 그 이유에 대해서 현지에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까? 의회의 결과에 다들 좀 당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기더라도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오래 걸릴 거다. 왜냐하면은 아주 박빙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가 두 개였었죠. 트럼프가 이기든가 그다음에 결론이 안 나든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선거 날은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승리했다라는 연설을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했거든요. 만일에 지금을 본인이 예상했다 그러면 맨하탄에서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플로리다는 퇴각해서 쫓겨간 곳이고 맨하탄은 뉴욕은 자기가 출발한 곳이기 때문에 예. 글로 갈 거라 그래서 이길 걸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금방 큰 격차로다가 이겼다라는 거는 그 트럼프 진영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마 이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전만 못하다는 말씀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예. 이번을 통해 가지고 이 선거판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많이 그냥 문을 닫을 것 같아요. 현지 어제 이 개표할 때 제일 먼저 개표 시작한 게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7시 30분에 문을 닫고 그다음에 7시에 문 닫고 7시 30분에는 이 조지아가 문을 닫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경합지역인데 거기서 두 개 다 생각보다 큰 차이로 이기더라고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가 막 개표하기 시작하는데 한 1시간 지나는데 펜실베니아에서 격차가 중요한 카운티에서 샤이 트럼프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오면서 이렇게 기울였는데 이렇게까지 차이로다가 될 줄 몰랐는데 여하튼 간에 샤이 트럼프가 있었다. 지지율 조사하는 기관들이 샤이 트럼프에 관해서 이번에도 터치를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카멜라 해리스 거품 지지율이 구체적으로 표심에 닿지 않았다. 세 번째는 유색 인종들 4년 전에 집결해가지고 바이든한테 표를 줬던 이런 그 소수계들 표가 다시 해리스 쪽으로다가 이렇게 결집이 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에서 이제 보신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대표님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뉴저지 남쪽에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요. 이제 아침을 앤디 김 상원의원 됐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있죠. 어제 굉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30년 일하면서 가장 큰 경사였는데요. 한국계 2세가 상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워싱턴을 경험하면서 상원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제 밤새도록 이 승리했다라는 이 동네 시민들 다 모이고 이 라이브 중계차가 그렇게 많은 게 오고 주인공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거에서 이제 하루 같이 여기서 1박을 하고서 그렇지만 민주당 소속인데 민주당 비상입니다. 굉장히 바빠지고 당장의 최대의 관심사는 상원도 넘어가잖아요, 공화당으로요. 이제 하원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데 대통령이 글로 갔으면 하원도 이 선거에서는 글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공화당 체제가 되면은 당장의 연말을 지나면서 예산안 같은 거 엔디김 당장 예산안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으로 그랬지만 여하튼 간에 120년
미주 한인들의 이 이민 역사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정치력을 만들고 정치 참여를 하자라는 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거를 과시했다. 예.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예, 뭐 뉴저지에 계시다고 하니까 현지에서 당선 소식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해리스 부통령이 출구조사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선거인단 확보는 물론이고 전체 득표수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밀렸잖아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2016년보다 2020년에 득표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비해서 이번에도 지금 조사된 거 나오면은 득표가 훨씬 많아졌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시민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모습이거든요. 예. 이거는 이번에 가장 큰 공헌은 어제 저녁 때 아마 라이브로 트럼프가 승리했다라는 연설할 때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나와서 너도 한마디 하라고 연설을 권하는데도 끝내 안 나왔던 수지 웰스라는 여자분 아주 유능한 캠페인 전략가가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중도층 무당적자 중도층 백인들 집단에 트럼프를 어필하는 게 성공했다라는 게 어제서부터 이제 많이 나옵니다. 요게 샤이 트럼프에 속해 있던 거죠. 왜냐하면 표심이 정해지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전략이었나 하면은 사실 8년 전, 4년 전에 트럼프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격하고서 상식 이하로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상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슈를 어떻게 정부의 제도화를 할 건가라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부동층을 상대로다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한 게 효과를 거둬가지고서 트럼프의 득표율이 4년 전보다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 좀 이거 고개를 돌리려는 층들 특히 이 히스패닉이나 블랙들 남성들의 표심마저도 끌어들였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것도 다 트럼프로 넘어가고 애리조나, 네바다도 이미 네바다는 히스패닉들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블랙들이 노동자 많고 조지아는 아시안 아메리칸들 많고요. 4년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너 때에 스스로 결집해서 바이든 쪽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해리스 캠프가 그냥 오는 표인 줄 알고 있다가 이거를 인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합주에서 결론이 났다. 이런 이제 뉴스 채널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흑인, 히스패닉 혹은 아시아들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의 표심이 트럼프로 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현지에서 이제 그 이민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부분이 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고 계세요? 사실 정말 백인이 아닌 표를 결집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갑자기 후보가 됐잖아요. 다른 후보라면 한 1년 이상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못했다 갑자기 후보가 됐으니까 카멜라 해리스를 중점적으로 전국 큰 차원에서의 이름자를 만드느라고 모든 캠페인 비용을 거기다 다 썼습니다. 지난 10월 20일서부터 여기에 참다 못해서 히스패닉, 블랙, 아시안 민주당의 캠페인 가까운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빨리 공중전만 하지 말고 경합 지역에 도어투도어 유권자를 만나라는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제서야 민주당 안에서 백인들이 주도하던 이 캠페인의 예산을 우리한테도 막 와가지고 빨리 조지아로 가고 빨리 펜실베니아 경합주로 가고 이게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에 해리스가 약간 그 상승세가 나타난 게 이 그래스루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했던 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루만 더 이틀만 더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다가 이런 그 결론이 나왔다라는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다 민주당 내부적에 캠페인 관계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죠. 한쪽에서는
이 민주당 캠페인 안에서도 인종적 뭐가 작용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로 우라통 터지는 부분들이 한 2달 동안 있었습니다. 예, 이 결과가 나온 후에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미국 현지에 계신 주변 분들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한 원동력 어떤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까? 선거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캠페인을 잘했다. 예. 캠페인 관리를 잘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번에 또 선거판에서 했던 거는 이슈 파이팅을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시민들이 상당히 생활고에 허덕이고 예. 또 그런 거에 비해서 분위기는 더 한층 그런 분위기가 더 고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높았었죠. 예.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2기. 해리스가 바이든과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된다. 그래서 그런 압력이 많았는데도 결국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그만한 실력이 안 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무 갑자기 후보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캠페인을 엎치락뒤치락하고 나중에는 그걸 알고 트럼프가 바이든을 굉장히 격하게 공격을 하는데도 그거를 부통령이니까 커버를 하려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층에게 그런 패착을 한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민 문제죠. 예. 멕시코 국경에 국경을 싼 게 이번 선거판에서는 그때 트럼프가 잘했다. 그게 12%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이든이나 해리스도 그걸 반대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거 못한 건 아니다는 얘기를 막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와 이민 이슈 이게 경제는 생활고 이민 이슈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걸 말도 안 되게 표현한 게 오하이오주의 스프링필드의 이민자들이 애완견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예. 막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를 강조하고 어허. 우리는 바이든하고 이게 다르다라는 걸 부동층, 이 불안한 심리에 있는 절대 다수의 백인 부동층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려는 전략적 발언이었다. 이런 게 이제 눈치채지는 거죠. 저는 이번 선거를 트럼프가 이긴 원동력은 여기에 네.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경제 이민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서 바이든 정부 심판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이란 가정이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더 일찍 해리스에게 바통을 넘겼다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저랑 가까운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만큼 망해야 된다는 얘기가 볼멘 소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오고 지금 민주당 간판으로 있는 낸시 펠로시나 빌 클린턴 패밀리나 버니 샌더스나 존 클라이번이라는 흑인 지도자나 이게 다 80대예요. 이게 꽉 막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호흡으로 새로운 이 리더십들이 모커 나오기 때문에 겨우 지난 시카고 컨벤션 때 바이든이 기부업하고서 카멜라 해리스가 나온 게 20년 젊어졌습니다. 그것도 고령입니다. 지금 사회 변화가. 이거에 못 쫓아갔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라 그러면은 지금 뭔가 훈련시켜지고서 전국적으로 이름잘 만든 게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한 30년 동안 선거 가까이 있던 사람으로서는 이 책임이 다 그 세대에 있다. 예. 일찌감치 낸시 펠로시도 은퇴했어야 되고 바이든이 또 된다라는 건 저거는 노욕이고 이런 게 너무 부글부글 끓었던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첫 번에 대통령 되면서 연방 대법관을 6대3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6대3으로 만드는 그 원인도 민주당 쪽에서 진보적인 대법관이 그냥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은퇴를 안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3명을 임명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냥 무차별하게 3명을 다 보수로 다 임명해버리니까 6대3이 되니까 보수 우파들이 신이 나가지고 그냥 와 올라오고서 이런 낙태라든지 이런 이슈로 다 미국에서 백인들의 잠자는 것처럼 침묵으로 살던 백인들을 갑작스럽게 씩씩하게 만들어서 쫙 올라오는 이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쪽 당이 지나간 일들을 진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으면은 이 이민의 나라, 이 다인종이 어울려져서 사는 나라,
그리고 관용이 있는 나라 미국의 우수했던 점들을 다시 살리기에는 꽤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트럼프 정부 2기 구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기 때는 뭐 장녀랑 사위가 백악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들들이 좀 나설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현지에서 하마평들 어떻게 나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큰 사위에서 큰 아들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예. 네. 정말 이번 선거 치를 때에 그 트럼프 주니어라는 큰 아들이 어디나 가나 굉장히 뒤에서의 이 큰아들이 모든 이 선거를 맡아하고 사랑 관리를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언급했던 그분이 픽업해서 선거판을 꾸린 이 수지 웨일스라는 아주 브라이트한 그 숨은 전략가가 조력자라고 하죠. 들어오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파 브레인들을 모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의 트럼프가 아니다. 그동안 만 4년 동안 백악관에서 나온 다음에 트럼프의 재집권화, 트럼프 정부의 제도화 이거를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놨던 게 옆에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초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되는 수준으로 그렇지만은 미국 우선주의는 변하지 않게 예, 이렇게 아마 트럼프 2기가 오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예,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재임 기간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였었잖아요. 이번에 더욱 강도 높게 밀어붙일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선거판에서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요구가 그걸로다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 우선주의, 예, 자국 우선주의 이거는 훨씬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굉장히 이 민주당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는 무지막지했었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서는 비교적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더욱더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쪽으로 갔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만들었던 이런 롱텀으로 긴 안목으로 볼 때 환경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예. 이런 노동 인권 같은 거에 있어서는 좀 뒤로 퇴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뭐 방위비 분담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은 좀 요구할 거다라는 주장들이 참 많은데 어떨까요? 근데 뭐 이 한국 관련한 문제들이 뭐 러시아나 중동에 비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요? 펜실베니아가 제일 중요했었죠. 펜실베니아를 아직까지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앨런 머스크한테 너가 펜실베니아를 맡아라 이렇게 꽉 도급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줘버린 거를 앨런 머스크가 이겼잖아요. 앨런 머스크는 우주 산업 이거는 절대적으로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하고 중국 도움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낼 거다라는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트럼프와 푸틴 간의 관계가 꽤 빠른 속도로다가 합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예. 상황에서 돌아가면은 한반도 관련해서는 안보 외교 측면은 한국과 관계없이 러시아, 북한, 미국 이런 차원에서 이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이 전문가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거와 예. 마찬가지로 통상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미국 우선주의를 전제로 그 트럼프 브레인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곤혹스럽게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뭐 한국은 방위 분담금 예. 이 바이든 때 좀 안정되게 협상을 해놨다 하는 게 이게 뭐 원점으로 가서 이전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다시 협상하면서 견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좀 어두운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 외에 한반도 이런 문제는 아마 북한 핵 이런 거가 먼저 언급되는 게 아니고 러시아나 특히 러시아랑 중국이랑 가까워지는 이런 틀에서 아마 트럼프의 오른팔이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서울을 갔다 왔을 거예요. 콜비라고서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이 군사 전략가인데 그분이 한국 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트럼프가 오면은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어떻게 좀 그 자체적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막 했더라고요. 뭔가 크게 변한다, 판이 바뀌어지겠다 이렇게 그 예측이 좀 됩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과 관련해서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생생한 현지 분위기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